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짙푸른 어둠 속에서 뒤척일 때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내가 운영하는 순자국밥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나를 가장 먼저 맞는 것은 밤새도록 은은한 불 위에서 끓고 있던 가마솥의 온기다. 나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가장 먼저 이 거대한 소티의 뚜껑을 연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뽀얗고 구수한 김이 내 얼굴을 따스하게 감싼다. 이것은 단순한 김이 아니다. 어제 장에서 직접 고른 최상급 사골과 잡뼈, 그리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몇 가지 약재가 24시간 넘게 우러나며 만들어내는 시간의 향기다. 나는 커다란 국자로 소트의 가장 윗부분에 뜬 기름을 정성껏 걷어낸다. 맑고 깊은 국물 맛을 내기 위한 하루의 시작을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그날의 국밥 맛은 어김없이 텁텁하고 무거워진다. 음식은 정직하다. 드리는 시간과 정성만큼, 정확히 그만큼의 맛을 돌려준다. 이것이 내가 30년 넘게 이 주방을 지키며 깨달은 유일한 진리다. 기름을 걷어낸 국물에 나는 다시 몇 가지 신선한 채소와 함께 오직 나만이 아는 비율로 섞은 양념 한 덩이를 넣는다. 그리고 다시 몇 시간을 더 끓여낸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뜰 때쯤이면 마침내 순자국밥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깊고 진한 육수가 완성된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느냐고. 요즘은 더 빠르고 더 쉬운 방법도 많지 않으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한다. 빠르게 만든 음식이 사람의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겠지만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하는 법이여. 나의 국밥은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니다. 그것은 고된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이자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는 뜨끈한 온기다. 나는 오늘도 그 위로와 온기를 끓여내고 있었다. 해가 뜨고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되자 아들 민수가 가게에 들렀다. 대학교에 다니는 녀석은 아침 일찍 등교하기 전에 늘 이렇게 들러 내 일을 돕곤 했다. 어머니, 좋은 아침. 오늘 국물 냄새가 유난히 더 좋은데요. 그려 내 코가 개콘가 보다. 에이, 어머니. 제가 또 맛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어머니 아들인데 녀석은 너스레를 떨며 가게 앞을 청소하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가게를 지켜온 세월,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든든하게 자라준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장사가 시작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단골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모, 나 왔어. 오늘은 뜨끈한 걸로 한 그릇 줘. 김 사장님, 어서 오셔. 어제 허리 아프다더니 좀 괜찮고 박씨 아저씨는 오늘 또 혼자 오셨네. 집사람이랑 또 싸웠구먼. 나는 그들의 얼굴만 봐도 그들의 안부를, 그들의 사연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단한 삶에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의 작은 식당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갔다. 점심 장사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한가해진 오후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나의 동서 최미영이었다. 그녀는 나보다 10살은 어렸지만 언제나 그늘이 져 있는 아이였다. 남편인 시동생의 사업이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 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형님, 그녀는 내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꼬박 사온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동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또 서방님이 사고라도 치셨어. 형님, 저희 이제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파트 보증금까지 빼서 그의 사업 자금에 보탰는데 이번에도 다 날렸나 봐요. 어제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무서워서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 나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그녀와 똑같은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꼈었기 때문이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형님, 저한테 뭐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라도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게는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순자국밥의 비법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내 아들을 키워내게 해준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비법을 단 한 번도, 심지어 내 아들 민수에게조차도 완벽하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 언젠가 민수가 이 가게를 물려받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동서가 그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눈앞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가여운 동서이기 이전에 세상의 풍패 내던져진 또 다른 나처럼 보였다. 나는 내 생에 가장 큰 결심을 했다. 동서, 그만 울어. 내가 도와줄게. 내 설거지 같은 거 말고 내가 동서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게. 동서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는 그녀를 나의 주방으로 이끌었다. 나의 성역,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던 나의 비밀의 공간으로. 그날부터 나는 며칠에 걸쳐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사고를 고르는 법부터 가르쳤다. 뼈를 봐. 뼈의 단면이 붉고 골수가 꽉 차 있는 것이 좋은 뼈야. 이런 뼈를 써야 국물이 진하고 구수하단다. 나는 그녀에게 24시간 동안 불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센 불로 확 끓여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약한 불로 잠든 아기 숨소리처럼 은은하게 끓여내야 해. 그래야 뼛속의 모든 것이 녹아나와 국물에 깊이를 더해준단다. 나는 국밥과 함께 나가는 깍두기와 김치를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양념의 비밀까지도 미영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모든 것을 습득했다. 그녀의 눈은 배우려는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야무져갔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하고 기뻤다. 그녀가 이 기술로 먼 곳에 가서 작은 가게라도 차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마지막 날,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담긴 낡고 기름때 묻은 손바닥만한 비법 노트를 그녀에게 건넸다. 동서, 여기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알아낸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이걸 가지고 가서 꼭 성공해야 해. 형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는 노트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다. 하지만 동서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네, 형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 비법책에 없어. 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시간, 그리고 정성, 그리고 손님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내 국밥의 진짜 비밀 재료란다. 그것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동서가 동서의 마음으로 직접 찾아내야 하는 것이야.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것은 음식을 만드는 기술 이전에 음식을 대하는 마음에 대한 나의 오랜 철학이었다. 미영이는 내 말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아주 잠깐 내가 한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공허한 빛을 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역시 나의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희망에 찬 얼굴로 가게를 나섰다. 나는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조금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기분. 하지만 괜찮았다. 내 작은 희생으로 한 사람이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나는 나의 그 순진한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건네준 그 비법 노트가 내 등 뒤에 꽂힐 비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동서 미영이가 나의 비법 노트를 들고 떠난 후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먼 타지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으리라. 나의 국밥 비법으로 작은 가게라도 열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서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나는 나의 선의가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으리라는 사실에 혼자서 가만히 미소 짓곤 했다. 나의 그 순진한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한가한 주방에 앉아 저녁 장사를 위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단골 손님인 옆집 세탁소 김 사장이 가게에 들어오며 말했다. 순자 씨 들었어. 우리 동네에 새로 국밥집이 생긴다네. 저기 우리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저 모퉁이 상가 말이야.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게 공사하고 있더만. 어머, 그래요. 우리 동네에도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기는구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말이야, 그 집 상호가 좀 이상해. 원조 순자국밥이라고 붙여놨더라고. 순자씨 가게 이름이랑 비슷해서 혹시 순자씨가 2호점이라도 내는 건가 했지. 내 원조 순자국밥이요.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내 가게의 이름은 그냥 순자국밥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순자가 있으니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나는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불길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문제의 그 식당이 문을 열었다. 화려한 개업 화환과 시끄러운 행사음악, 그리고 오픈 기념 반값 할인이라는 현수막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그곳으로 향했다. 가게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앞에 나타난 그 가게의 모습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가게는 통유리로 된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었다.
안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말끔한 유니폼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는 사람. 나의 동서, 최미영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신채 2025 원조 순자국밥이라고 쓰인 넌사인 간판이 나를 조롱하듯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나는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아주 당당하고 심지어는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 듣고 오셨나 보네. 우리 가게, 오늘 개업 첫날인데도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다 형님 덕분이에요. 그녀는 내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아주 교묘한 조롱과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동서,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다른 동네 가서 작게 시작하겠다던 사람이 어떻게 내 가게 바로 옆에 이런... 내 말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장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가게를 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형님 가게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낡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내 비법을 훔쳐서 내 이름까지 팔아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거야. 훔치다니요. 형님이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형님 이름을 판 게 아니에요. 제 가게 이름은 원조 순자국밥이에요. 형님 가게랑은 다르다고요. 그녀는 뻔뻔했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었는데 너는 내 등 뒤에 칼을 꽂았어. 이 배은망덕한 것.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잔인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형님, 억울하세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세상은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맘만 좋으면 그게 원조죠. 안 그래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는 내가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나의 역사와 나의 자부심, 그리고 나의 선의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수가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는 적은 없었다. 창밖으로는 호기심에 가득 찬 동네 사람들이 나의 가게와 미영이의 가게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내 가게를 그냥 지나쳐 미영이의 가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텅 빈 홀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배신감, 내가 한 인간에게 베풀었던 가장 큰 선의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어머니, 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는 가게 앞의 소란과 나의 넋이 나간 모습을 보고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녀석은 당장이라도 미영이의 가게로 달려갈 것처럼 분노했다. 나는 간신히 녀석을 말렸다. 됐다. 민수야, 우리가 화내고 소리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하지만 어머니 저건 명백한 도둑질이잖아요.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훔친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해요. 아들의 분노, 어린 외침. 그 외침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나의 정신을 번쩍 뜨이게 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나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가게를 나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도 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민수야. 내 말이 맞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저 아이는 내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피하지 않고 그 도전을 받아주어야지. 이유 순자국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원조의 맛이 무엇인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의 선의는 배신당했다. 나의 믿음은 짓밟혔다. 하지만 나의 국밥은, 나의 30년 세월이 담긴 이 국물 한 그릇은 아직 죽지 않았다. 길고 긴 국밥 전쟁의 서막은 그렇게 올랐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국밥 전쟁이 시작된 후 나의 작은 식당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서미영이의 원조 순자국밥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반값 할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우리 동네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혹은 싼 가격에 이끌려 그녀의 가게로 향했다. 그들 중에는 지난 수십 년간 내 국밥 한 그릇으로 아침을 열고 저녁의 고단함을 달랬던 나의 오랜 단골 손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길 건너편 미영이의 가게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문전성시를 이룬 그곳의 풍경과 파리만 날리는 나의 가게, 그 극명한 대비는 내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배신감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30년간 쌓아온 세월과 정성이 저렇게 쉽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들 민수는 매일같이 나를 위로했다. 녀석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내 일을 돕고 인터넷에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나의 작은 가게는 최신 유행과 자본으로 무장한 미영이의 가게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가게에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손님 한 명이 들어섰다. 큼지막한 카메라를 목에 걸고 날카로운 눈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젊은 남자. 컴퓨터의 빠삭한 아들 민수가 그를 보자마자 내게 달려와 속삭였다. 어머니, 저 사람 맛잘알김 선생이에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음식 블로거라고요. 저 사람이 맛있다고 글 한번 써주면 가게가 대박 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민수는 잔뜩 흥분해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잘 오셨네. 국밥 한 그릇 정성껏 말아드려야지. 나는 하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를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다. 나는 내 국밥에 자신이 있었다. 진심을 담아 끓여낸 국물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정직하게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라고 믿었다. 맛잘알김 선생이라 불리는 남자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아주 오랫동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보고 고개를 갸웃하고 깍두기를 한 점 먹어보고 또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갔다. 어머니,
왜 저 사람한테 우리 국밥이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 안 해주셨어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좀 살갑게 굴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죠. 민수는 답답하다는 듯이 내게 말했다. 민수야, 음식은 입으로 맛보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란다. 진짜 맛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법이야.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나의 그 낡은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가게를 지나가던 단골 손님의 손에 들린 원조 순자국밥의 포장 용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길 건너편 미영이의 가게에 맛잘알 김 선생이 앉아있는 것을 목격했다. 미영이는 그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게 컨셉과 음식 철학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김 선생이라는 남자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 뒤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 글이 인터넷 세상에 올라왔다. 민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그것은 맛잘알 김 선생의 블로그였다. 메인 화면에는 미영인의 가게에 세련된 국밥 사진이 먹음직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장문의 리뷰가 이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국밥의 진화 혹은 세대 교체. 원조 순자국밥을 다녀오다. 최근 우리 동네에 아주 뜨거운 국밥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수십 년 전통의 노포 순자국밥과 그 바로 앞에 도전장을 내민 신흥 강자 원조 순자국밥. 나는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두 곳을 모두 다녀왔다. 먼저 최미영 사장이 운영하는 원조 순자국밥. 이곳은 국밥집이라기보다는 세련된 한식 레스토랑에 가까웠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젊은 직원들의 활기찬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밥, 이곳의 국밥은 한마디로 모던했다. 맑고 투명한 국물에서는 잡내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정제된 맛이 났다. 마치 평양냉면의 육수처럼 부담 없이 술술 넘어가는 맛.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왜 이곳에 열광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김순자 사장이 운영하는 순자국밥을 찾았다.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전형적인 노포였다. 허름한 인테리어와 무심한 듯 정겨운 사장님의 서비스. 이곳의 국밥은 한마디로 과거의 맛이었다. 국물은 진하고 깊었지만 솔직히 말해 조금은 무거웠다. 뼈를 오래 끓여낸 특유의 쿰쿰한 냄새와 입안에 남는 기름진 뒷맛.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추억의 맛일 수 있겠지만 현대인의 세련된 입맛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잘 만든 클래식 영화를 보는 듯 했지만 이제는 조금 낡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결론을 내리자면 이 국밥 전쟁의 승자는 이미 정해진 듯하다. 원조 순자국밥은 과거의 유산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국밥이라는 음식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나는 감히 이곳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진짜 원조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무겁다, 쿰쿰하다, 낡고 지루하다. 그가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가 30년간 지켜온 시간과 정성, 나의 철학이 고작 몇 줄의 글 앞에서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고 짓밟힐 수 있다니. 다음 날부터 내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 미영이는 맛잘알 김 선생의 리뷰를 복사해서 가게 앞에 커다랗게 붙여놓았다.
그리고 맛잘알김 선생이 극찬한 국밥이라는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퍼부어댔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가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두 인터넷이 인정한 진짜 맛집으로 향했다. 나는 텅 빈 가게에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추고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릴까. 그때 아들 민수가 내 앞에 와서 앉았다. 어머니,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저 여자는 인터넷이라는 무기로 엄마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싸워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계세요. 이건 엄마답지 않아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보여주세요. 엄마의 국밥이 저 블로거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낡고 무거운 음식이 아니라는 걸. 엄마의 국밥에 담긴 시간과 정성, 그 진짜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라고요. 녀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삼각대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지금부터 엄마의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릴 거예요. 진짜 원조가 누구인지를. 그날 새벽 나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 설명이 아니었다. 민수야, 저 블로거는 내 국물이 무겁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무거운 게 아니라 깊은 거란다. 나는 밤새도록 끓고 있는 가마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국물이 왜 24시간이 걸리는지, 아니 처음 8시간 동안은 뼈에 붙은 고기와 지방에서 단맛과 고소한 맛이 우러나온다. 그리고 12시간이 지나면 뼈 안에 골수가 녹아나오기 시작하지. 거기서 나오는 젤라틴 성분이 국물의 부드러운 질감과 무게감을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50시간이 넘어가면 마침내 뼈 자체에서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녹아나오기 시작한단다. 그게 바로 그 어떤 조미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진한 감칠맛의 비밀이야. 나는 내가 사용하는 약자의 하나하나의 역사와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어떤 효능을 내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내가 왜 수입산 소금이 아니라 3년간 간수를 뺀 국산 천일염만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원리를 들어 설명했다. 그것은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몸으로 체득하고 책을 통해 공부해온 나만의 음식 철학이자 과학이었다. 아들 민수는 카메라를 든 채 입을 떡 벌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녀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밥이나 파는 식당 주인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깊은 지식과 철학을 가진 장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 대박,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촬영을 마친 민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폭발적일 거예요.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끓고 있는 국물을 국자로 한번 휘저었다.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래, 나는 잊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나만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블로거의 글이 나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장인의 모습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나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 민수가 내가 국밥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녀석은 24시간의 기다림, 순자국밥 육수의 비밀이라는 그럴싸한 제목까지 붙여 자신이 활동하는 음식 동호회와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을 공유했다. 나는 쑥스러움과 민망함에 차마 그 영상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퉁퉁 붓고 주름진 내 얼굴과
기름때 묻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된다는 사실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민수야, 누가 이런 늙은이 뼈고는 영상 따위를 본다고 그러냐.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어머니, 두고 보세요.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볼 거예요. 녀석은 자신만만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요즘 세상은 더 빠르고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에만 열광하는 세상이 아니던가. 나의 이 느리고 우직하고 낡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예상은 처음 이틀 동안은 정확히 들어맞는 듯했다. 영상은 조회수 100을 넘기지 못한 채 수많은 인터넷의 정보 더미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나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하며 녀석을 타박했고 민수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서 미영이의 가게는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나의 가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잠에서 막 깨어난 나를 흔들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대박, 완전 대박이에요. 녀석이 내민 휴대폰 화면 속에는 우리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떠 있었다. 그런데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10만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백 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와, 그냥 동네 국밥집인 줄 알았는데 장인이셨네. 저 국물 한 그릇에 저런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었다니. 존경합니다. 요리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교수님께 한 학기 배우는 것보다 이 영상 10분 보는 게 더 유익하네요. 감칠맛의 원리를 저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다니. 당장 레포트 써야 할 듯. 맛잘알김 선생 그 사람. 대체 뭘 아는 거야. 저렇게 깊은 맛을 무겁다고 표현하다니. 역시 입만 살아있는 평론가였네.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의 비밀이 저거였구나. 영상 보다가 눈물 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당장 서울 갑니다. 저 국밥 한 그릇 먹으러.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익명의 대중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들이 나의 30년 세월을,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점심부터 가게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텅 비었던 가게에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유튜브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며 수줍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나의 국밥 한 그릇을 그저 음식이 아니라 경이로운 작품처럼 대했다. 국물이 나오자마자 사진을 찍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 보고는 와, 진짜 깊다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에게서 나의 음식을 존경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의 그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칭찬은 그 어떤 돈보다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나는 다시 국밥을 만드는 것이 즐거워졌다. 하지만 나의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의 영상이 화제가 되자 동서 미영이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미영이가 운영하는 원조 순자국밥의 SNS 계정이었다. 그곳에는 아주 세련되고 감각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영상은 하얗고 깨끗한 최신식 주방에서
말끔한 요리사 복장을 한 미영이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안녕하세요. 국밥의 새로운 기준, 원조 순자국밥의 최미영입니다. 요즘 저희 가게와 비슷한 상호의 오래된 식당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24시간씩이나 뼈를 구워내는 비효율적인 방식, 위생적으로도 의심스러운 낡은 조리 환경. 저는 그것이 과연 고객들을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방식을 비효율과 비위생으로 몰아붙였다. 저희 원조 순자국밥은 다릅니다. 저희는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단 3시간 만에 24시간 끓여낸 것보다 더 깊고 더 깨끗한 맛의 육수를 만들어냅니다. 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고객님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영상은 그녀의 국밥이 담긴 그릇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며 끝이 났다. 뽀얀 국물, 화려한 고명, 그리고 스마트한 미식가들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자막. 그것은 내 대한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나의 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50% 할인 쿠폰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했다. 맛잘 알김 선생이 극찬한 그 맛, 반값에 즐겨보세요.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나의 가게에 찾아오던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뚝 끊겼다. 그들은 나의 진심보다는 미영이가 제공하는 반값 할인에 더 크게 반응했다. 나의 가게 앞은 다시 한산해졌고 길 건너편 미영이의 가게는 쿠폰을 들고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심지어 우리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주방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저런 데서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죠? 24시간 끓이면 뭐함 요즘 세상에 저렇게 에너지 낭비하는 게 자랑인가? 딱 봐도 MSG 엄청 넣은 맛일 듯 괜히 깊은 맛이라고 포장하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진심은 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자본과 마케팅 그리고 대중의 값싼 호기심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요. 민수는 풀이 죽어 내게 사과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겠지.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추고 그냥 조용히 내게 남은 몇 안 되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국밥을 끓이며 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홀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나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여주었다. 어머니,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것은 우리 가게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 젊은 요리사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김순자 선생님께, 저는 프랑스 요리를 공부하고 있는 젊은 요리사입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의 가게처럼 오래된 한식당들을 그저 낡고 발전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연히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얼마나 짧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육수를 우려내는 과정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프랑스 요리의 콩소메 기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깊은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국밥을 파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우리 음식의 혼을 지켜온 위대한 장인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선생님의 국밥을 맛보러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나는 그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고 해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더 이상 나와 내 동서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에 대한 싸움이었다. 시간과 정성이 담긴 진짜 맛과 마케팅으로 포장된 가짜 맛 사이의 전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는 다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다음 영상 준비하자. 아직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나의 방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전쟁을 위한 서막이었을 뿐이다. 나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전쟁은 승자 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올린 영상은 요리에 대한 진심과 철학을 알아주는 소수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하지만 깊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를 숨어있는 장인이라 불렀고 나의 가게를 성지처럼 여기며 멀리서 찾아와 주었다. 덕분에 나의 가게는 예전처럼 텅 비지는 않았고 나는 다시금 요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은 여전히 동서 미영이의 몫이었다. 그녀는 자본과 마케팅을 앞세워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가게는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유명 연예인들이 다녀간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 났다. 나의 가게가 깊이를 아는 소수의 마니아들을 위한 곳이었다면 그녀의 가게는 유행에 민감한 다수를 위한 곳이었다. 우리는 같은 국밥을 팔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나는 이 상태에 만족하려 애썼다. 그래,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음식의 가치를 알아주는 진정한 손님들이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씁쓸함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내 비법을 훔쳐간 저 아이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내 가게를 지키는 것에 급급한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배신한 동서를 향한 분노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가게로 걸려왔다. 마침 가게 일을 돕고 있던 아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네, 순자국밥입니다. 네, 어디시라고요? KBC 방송국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나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녀석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수화기를 막은 채 내게 달려와 속삭였다. 어머니 KBC 방송국이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대결 프로그램. 전국 톱 요리왕 제작진이라는데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밥 전쟁에 대해 듣고 어머니와 미영이 이모를 함께 방송에 출연시키고 싶대요. 민수는 마치 월드컵에서 결승골이라도 넣은 선수처럼 흥분해 있었다. 어머니, 이게 웬 떡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방송에 나가서 어머니의 진짜 실력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녀석의 말에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싫다. 나는 단칼에 잘라 말했다. 나는 방송 같은 거 안 해. 나는 광대가 아니야. 요리사지. 아니, 어머니 왜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민수야, 내 음식은 저 밝은 조명 아래 시끄러운 카메라 앞에서 단 몇 분 만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야. 내 국밥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방송국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들은 그저 자극적인 그림, 재미있는 이야기만을 원할 뿐이야.
나는 내 30년 세월을 그들의 값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완고했다. 방송 출연은 나의 요리 철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그런 마음을 미영이는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영악하게 이용했다. 그날 저녁 미영이는 자신의 SNS에 글 하나를 올렸다. 민수가 분노에 찬 얼굴로 그 글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주 세련된 스튜디오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과도 같은 그녀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이었다. 안녕하세요. 원조 순자국밥 대표 최미영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가게가 KBC 전국 톱 요리왕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실력을 전국에 선보이게 되어 부끄럽지만 국밥의 새로운 미래를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부디 제가 처음 요리의 기본을 배웠던 저희 형님 순자국밥의 김순자 사장님께서도 이 대결에 함께 참여해 주실 용기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진짜 장인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대. 그 글은 예의를 갖춘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만약 내가 이 출연 제의를 거절한다면 나는 동서와의 정면 대결을 두려워하는 실력 없는 겁쟁이가 될 터였다. 사람들은 내가 실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방송 출연을 피하는 것이라고 수군거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글이 올라온 후 동네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까지 내게 방송 출연을 권하기 시작했다. 순자씨, TV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 누가 진짜 원조인지 똑똑히 알려주라고. 이모님, 저희가 응원할게요. 나가서 꼭 이기셔야 해요. 나는 사방에서 나를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다. 저 시끄럽고 화려한 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었다. 나의 마음을 돌린 것은 아들 민수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있는 나게 민수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녀석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께서 왜 방송 출연을 싫어하시는지, 어머니의 자부심, 어머니의 철학,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 거라고요. 이건 그냥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어머니, 저 여자가 시작한 더러운 전쟁이라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기 싸우자는 그곳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야 해요. 피하면 지는 거예요. 녀석은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어머니의 30년 세월이 저 여자의 3개월짜리 장난질에 무너지는 꼴, 저는 도저히 못 봐요. 제발 저를 위해서, 우리 가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한 번만 싸워주세요. 온 국민 앞에서 누가 진짜 장인인지 증명해 보여주세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래,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방송국 PD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민수가 스피커폰으로 그 전화를 받았다. 김순자 사장님,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최미영 사장님께서는 이미 출연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제 사장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번 대결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입니다. 두 분께서는 3시간 안에 각자의 시그니처 국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여 주셔야 합니다. 3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3시간이라니. 나의 국물은 24시간을 꼬박 우려내야만 그 깊은 맛이 완성되는 국물이다. 그런데 고작 3시간이라니. 이것은 처음부터 내게 불리한 말이 안 되는 규칙이었다. 이것은 요리 대결이 아니라 쇼였다. 나는 거절하려 했다.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학이 넘어 PD의 다음 말에 나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 대결의 특별심사위원으로 얼마 전 2가게에 대한 리뷰를 쓰셨던 푸드 블로거 맛잘알 김 선생께서 직접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맛잘알 김 선생, 나의 국물을 무겁고 쿰쿰하다고 폄하했던 남자. 미영이의 국밥을 진화라고 치켜세웠던 남자. 그가 심사위원이라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기가 생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나를 무시했던 그 남자 앞에서, 나를 배신한 내 동서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불가능한 규칙이라고. 좋다. 진짜 장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나는 민수의 손에서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장님, 저 그 대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활활 타오르는 투지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나의 전쟁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밤새도록 끓고 있는 가마솥을 내려다보았다. 3시간이라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어떻게 이 30년의 세월을 고작 3시간 안에 담아낼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 하지만 나는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나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KBC 방송국 스튜디오의 공기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내 주방의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수십 개의 뜨거운 조명은 인공적인 대낮을 만들어냈고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카메라들은 마치 나를 감시하는 기계 눈처럼 느껴졌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진행자의 과장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숨 막히게 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전통의 강자, 30년 역사의 순자국밥 김순자 명인, 그리고 국밥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신흥 강자. 원조 순자국밥의 최미영 대표 2분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십시오. 진행자의 요란한 소개와 함께 나는 아들 민수의 손에 이끌려 무대 위로 나섰다.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내 맞은편에는 동서 미영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분위기가 아주 익숙하다는 듯 방청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얄미워 보였다. 심사위원석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유명 한식 셰프, 음식 평론가, 그리고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바로 맛잘알 김 선생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보았다. 오늘 나는 바로 저 남자에게 진짜 깊이의 맛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려줄 생각이었다. 자, 그럼 오늘의 대결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3시간입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부터 정확히 3시간 안에 각자의 가게를 대표하는 최고의 국밥 한 그릇을 이곳 스튜디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과연 30년의 관록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패기가 승리할 것인가? 세기의 국밥대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타이머가 공판삼봉갱 곤견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미영이는 시작과 동시에 아주 능숙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제작진이 준비해준 최신식 압력 솥에 미리 계량해 온 듯한 뼈와 고기를 넣고 정체불명의 가루가 담긴 육수팩 몇 개를 함께 던져 넣었다. 그녀의 조리대는 마치 과학실험실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반면에 나의 움직임은 아주 느리고 우직했다. 나는 가장 먼저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내가 직접 골라온 사골과 잡뼈들을 넣었다. 그리고는 불의 세기를 가장 강하게 올렸다. 네, 지금 최미영 셰프의 주방을 보시죠. 최신 압력 솥을 이용해 아주 빠른 속도로 육수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한 시대의 셰프답습니다. 반면에 김순자 명인께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마솥 방식을 고집하고 계시는군요. 과연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저 가마솥에서 제대로 된 국물이 우러나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진행자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미영이를 치켜 세웠다. 방청석에서도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사위원석의 맛잘 알김 선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요리를 계속했다. 솥이 한번 부르르 끓어오르자 나는 국자로 거품과 불순물을 걷어냈다. 그리고는 내가 미리 준비해온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감초, 황기, 그리고 내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몇 가지 약재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솥에 넣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1시간 30분이 지났다. 대결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 미영이의 압력솥에서는 이미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육수를 면포에 걸러 아주 맑고 투명한 국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그 국물에 소금과 후추, 그리고 약간의 조미료로 보이는 흰 가루로 간을 했다. 그녀의 요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솥에서는 여전히 밍밍하고 뽀얀 국물만이 끓고 있을 뿐이었다. 진행자가 다시 나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김순자 명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육수 색깔이 아직 너무 옅어 보입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국밥 맛이 나겠습니까? 혹시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하신 겁니까? 나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떠보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을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법이랍니다. 나의 알쏭달쏭한 대답에 진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섰다. 미영이는 내 쪽을 보며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는 듯한 조소띤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 보았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국물에 무언가 결정적인 깊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불안감을 감추고 다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대결 종료 15분을 남기고 나는 나의 진짜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했다. 나는 조리대 밑에서 내가 집에서부터 소중하게 들고 온 작은 검은색 항아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간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3년 전 직접 담가 땅속 깊은 곳에서 숙성시킨 나만의 비밀 병기, 바로 토마토 고추장이 들어있었다. 서양의 식재료인 토마토의 감칠맛과 한국 전통 고추장의 매운맛과 단맛을 극대화시켜 결합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 그것이 바로 내가 비법 노트에 적어주지 않았던 마지막 한 가지였다. 나는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아주 깊고 풍부하고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복합적인 향기가 스튜디오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의 심사위원들이 모두 놀란 듯 코를 킁킁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비밀 고추장을 큰 숟갈로 한 숟갈 듬뿍 퍼서 끓고 있는 나의 솥에 넣었다. 그리고 국자로 잘 풀어주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뽀얗고 밍밍해 보이기만 하던 나의 육수가 순식간에 깊고 진한 붉은빛을 띤 아주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더 풍부해졌다. 자, 시간 종료 2분 모두 조리를 멈춰 주십시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나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냈다. 그리고 얇게 썬 고기와 파를 고명으로 얹었다. 나의 순자국밥이 완성되었다. 심사는 미영이의 국밥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깔끔하군요. 군더더기 없는 맛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세련됐네요. 훌륭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칭찬에는 영혼이 없다는 듯한 미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맛잘알 김 선생이 시식을 했다. 네, 최미영 셰프님의 국밥은 아주 영리한 국밥입니다. 전통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켰군요. 하지만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한 방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맛있지만 금방 잊힐 것 같은 맛,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군요. 그의 냉정한 평가에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 국밥이 심사위원석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먼저 국물의 색과 향을 맡아보았다. 이 향은 대체 뭐죠?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처음 맡아보는 향입니다. 색깔도 아주 곱군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한식 셰프가 입을 열었다. 세상에 어떻게 3시간 만에 이런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죠? 이건 마법입니다. 고기 국물의 진한 감칠맛과 함께 아주 은은하게 퍼지는 매콤함과 새콤함, 그리고 마지막에 혀를 감싸는 이 깊은 단맛은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한 맛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맛잘알 김 선생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게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순자 선생님, 그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의 음식을 무겁다고, 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진짜 깊이의 의미를 몰랐던 무지한 평론가였습니다. 이 맛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위대한 맛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밥은 제가 평생 먹어본 국밥 중에 단연코 최고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 나의 승리였다. 진행자가 나의 이름을 외치고 무대 위로 꽃가루가 쏟아져 내렸다. 아들 민수가 울면서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나를 부둥켜 안았다. 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우승 트로피를 손에 든 채 나를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기쁘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나의 진심을, 나의 시간을 마침내 증명해냈다. 이 길고 길었던 국밥 전쟁은 이렇게 나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나의 작은 식당에는 내가 30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쳤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식당 앞 골목은 내 국밥을 맛보러 온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밀려드는 예약 문의, 나와 아들 민수는 쉴 틈도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하루 종일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나를 동네 식당 아줌마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애와 존경이 담긴 눈으로 나를 명인이라 불렀고 나의 국밥 한 그릇을 마치 귀한 예술 작품처럼 대했다. 나는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골목 식당 주인에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갑작스러운 명성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고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했다. 나는 그저 예전처럼 나의 단골 손님들과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의 가게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동안 길 건너편 동서미영이의 원조 순자국밥에는 맹렬한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었다. 방송을 통해 그녀의 배신 행각이 알려지자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가게 SNS 계정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 남의 인생을 훔쳐서 성공하고 싶었나 정말 뻔뻔하다. 저런 사람이 만든 음식은 그 어떤 진심도 담겨있지 않을 거야. 절대 안 가. 사람들은 그녀의 가게를 짝퉁 국밥집, 배신자의 식당이라 부르며 불매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한때는 동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던 그녀의 화려한 가게는 며칠 만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유령의 가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채 쓸쓸하게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소식을 아들 민수를 통해 전해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몰락에 통쾌함이나 안도감 같은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한 젊은이의 그릇된 욕심과 질투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지켜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아려울 뿐이었다. 나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나를 깎아내렸던 푸드블로거 맛잘 알김 선생이었다. 그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 하나를 올렸다. 그것은 진정한 장인에게 바치는 나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음식 평론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 전 순자국밥의 국물을 무겁고 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무지하고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제가 본 것은
단순히 국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3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간의 깊이를 표현해내는 경이로운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녀가 24시간 동안 뼈를 구워내는 것은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료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끌어내어 국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가장 정직하고도 과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3시간 만에 만들어낸 새로운 국밥. 그것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없이는 결코 탄생할 수 없는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레시피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변주하며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메스트로였습니다. 저는 제 얄팍한 혀끝의 감각으로 한 장인의 위대한 철학을 감히 재단하려 했습니다. 저는 맛을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순자 선생님께, 그리고 저의 글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글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더 진솔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나의 국밥을 단순한 맛집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으로, 장인의 예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의 가게는 이제 전국의 미식가들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성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바로 동서 미영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가게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춘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미영이가 서 있었다. 한때는 화려하게 빛나던 그녀는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짙은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말없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형님, 그녀가 마침내 잠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저는 형님이 미웠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형님이 너무나도 질투가 났어요. 형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처럼 오랜 시간을 노력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의 비법을 훔쳐서 쉬운 길로 가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나는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국밥을 팔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국밥에는 영혼이 없다는 걸. 형님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도 결코 형님의 그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었어요. 형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이라는 재료가 제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미영동서, 네, 형님, 인생에는 지름길이란 없는 법이란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는 더더욱 그렇지. 너는 아직 젊잖니?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 다만 다음번에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너 자신의 마음을 담아 너만의 길을 걸어가거라. 나의 그 말이 그녀에게 용서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곳에서 나를 찾아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수십억 원을 줄 테니 순자국밥 브랜드를 팔라고 했다. 유명 식품 회사에서는 나의 비법을 이용한 레토르트 국밥을 출시하자고 제안했다. 방송국에서는 나를 고정 출연자로 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다. 나는 그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내 국밥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있는 상표가 아니고요. 모두가 나의 그런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했다. 돈방석에 앉을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내게 도착했다. 그것은 한 유명 요리 전문학교의 이사장에게서 온 편지였다. 존경하는 김순자 명인께 선생님의 요리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희 학교에 오셔서 미래의 요리사들을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그 깊은 지혜와 철학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레시피가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나의 유산을 돈이나 브랜드가 아닌 지혜와 철학으로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요리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그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안주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의 국밥 전쟁이 세간의 뜨거운 화제가 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에는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는 더 이상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솥을 여는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물론 나의 순자국밥은 아들 민수와 내가 믿고 맡긴 새로운 점장님이 훌륭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 가게는 여전히 나의 철학을 지키며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일터는 기름때 묻은 주방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가득 찬 대학교의 교정이었다. 나는 요리 전문학교의 특별 초빙 교수가 되어 일주일에 2번 미래의 요리사들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나의 음식을 그리고 나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맡은 강의의 이름은 한식 조리법 같은 딱딱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맛, 마음의 레시피라는 조금은 시적인 이름의 강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재료를 계량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끓이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재료와 대화하는 법, 불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좋은 요리사는 혀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채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좋은 요리사는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재료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음식을 맛보는 손님의 지친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법이지요. 나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나의 기술뿐만 아니라 나의 살아온 이야기, 나의 철학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는 그들의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열정과 젊음 속에서 나 역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나의 학생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학생 한 명이 있었다. 그 아이는 언제나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눈으로 나의 모든 말을 받아 적었다. 실습 시간에는 단 한 번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최미영이었다.
나를 배신했던 나의 동서. 그녀는 가게가 망한 후 한참 동안 종적을 감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 학교에 입학 원서를 들고 나의 가게로 찾아왔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형님, 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형님의 레시피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학생으로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그녀를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질투와 욕망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한 요리사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나의 학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나의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타고난 손재주와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재능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스승이 없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어느덧 한 학기의 마지막 수업 날이 되었다. 그날의 수업 주제는 나만의 국밥 만들기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각자의 이야기와 철학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국밥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창의적인 국밥들을 만들어냈다. 어떤 학생은 해산물을 이용해 시원하고 칼칼한 국밥을, 어떤 학생은 채소만을 이용해 맑고 건강한 국밥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들의 국밥을 하나하나 맛보며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미영이의 조리대 앞으로 갔다. 그녀는 아주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국밥을 내게 내밀었다. 그것은 나의 순자국밥과도 그녀가 예전에 팔던 원조 순자국밥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밥이었다. 이 국밥의 이름은 사과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형님께 지은 죄를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끓여낸 국밥입니다.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았다. 그것은 아주 복합적인 맛이었다. 깊고 진한 사골 국물의 맛을 기본으로 그녀가 직접 담갔다는 매실청의 새콤달콤한 맛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희미하게 후추의 알싸한 맛이 남아 모든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것은 눈물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다짐이 담긴 맛이었다. 훌륭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마음을 국밥 한 그릇에 담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맛이 좋구나. 너는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되었다. 내 그 한마디에 미영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모든 학생들을 강의실 중앙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든 국밥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건네준 이 레시피들을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레시피는 지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찾아야 할 것은 지도에 없는 길입니다. 나는 내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목적지는 여러분의 손끝에 여러분이 쏟아부은 시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맛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재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맛을 찾아내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십시오.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나는 대한민국 음식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나의 시선은 눈물을 닦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미영이에게 잠시 머물렀다. 나는 더 이상 작은 골목 식당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맛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혼을 물려주는 행복한 맛의 이야기꾼이었다. 나는 강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나의 길고 길었던 국밥 전쟁은 끝났지만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나 혼자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들과 함께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맛으로 채워지게 될 터였다. 나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맺은 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